그러면 이제 개인적인 질문을 예. 해볼게요. 네. 사실 저는 처음 이제 교수님 뵙고 이제 중간중간 제가 수업도 방학 때 특강 하시는 같은 거. 특강 같은 네네, 것도 조금 맞아요. 찾아가서 듣고 이랬는데 저는 그때 되게 의아했던 게 아니 태어날 때부터 치과위생사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저분은 뼛속까지 뭐. 사회에 딱 치과위생사로 내던져지자마자 어떤 치과위생사의 사명감 같은 것들이 있지 않았나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게 만들어낸 얘기인가 진짜 그런 생각을 왜 어떻게 하셨지? 이러면서 저는 이제 처음에 치위생과를 선택하시게 된 이유 그 다음에 이제 뭐 일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셨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 그냥 선생님들 세대하고는 좀 다르게 폭삭사가수다 세대를 생각을 하면 됩니다. 79학번이니까 제가 79학번이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대학을 다니기 훨씬 이전에 중학교 때 어머님이 많이 아프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의료보험이 시작됐을 정도의 우리나라의 토양이어가지고 건강보험으로도 그런 많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머님이 굉장히 중환자였고 비용도 굉장히 많이 나가는 가정경제에 부담이 있는 그 현실에서 어린 내 눈에 뭐가 비쳤냐면 병원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도움이 되더라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어머님한테 어떤 주사를 놓는데 병원에서 이렇게 주사를 놓는 게 아니고 알려줘. 아는 사람이 있으면. 뭘 사갖고 오라고 주사해가. 그러면 그 비용이 줄어들고 그러면서 가운에 대한 막연한 권력과 환상이 제 머릿속에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성남에 있는 신구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신구대학이 진학이라는 고등학생이 보는 잡지 뒷면에 항상 광고가 나왔었어요. 잡지예요? 진학이라는 지금으로 치면 무슨 뭐 대학생들이 진학하는 애들이 주로 보는 잡지에 그 뒷페이지 책자의 뒷페이지를 신구가 항상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가운을 입은 모습에 어떤 학생들의 모습 되게 잘했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저 가운을 입어야 되겠다. 내가 그 가운에 대한 환상이 있어서 치위생과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 가운에 대한 매력 그러니까 치위생과를 모델로 했죠. 캡을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그게 간호과인지 치위생과인지도 모르고 이제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형제가 6인데 5째예요. 근데 자매만. 근데 언니들이 다 이제 좋은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근데 저는 전문대학을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어린 생각에 나의 한 학기를 언니들 1년처럼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2년을 배우니까. 그래서 치열하게 그 한 학기를 1년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중에 많이 했던 게 이제 봉사활동이었어요. 매주 시흥의 판자촌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고 그때 그 인연들이 제가 지금 협회장을 하면서 저를 옆에서 많이 지원해줬던 치과대학 교수님들 뭐 그런 분들이세요 지금. 그래서 그 가서 뭔가 모를 그 불평등에 대한 게 저 안에 들어온 것 같아요. 많은 불평등. 그 치과위생사로서의 불평등. 그 다음에 가지지 못한 자들의 구강에 대한 불평등. 그래서 에피소드가 2개인데 하나가 어떤 아이가 이를 닦으러 왔는데 제가 그때도 이솔질을 열심히 가르쳤던가 봐요. 다음번에 올 때 칫솔을 들고 와. 그럼 선생님이 이 닦는 걸 가르쳐 줄게 이랬더니 애가 멈칫멈칫해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그 방에 고아원에 있는 15명이 있는데 칫솔 하나를 놓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 그리고 이제 방학마다 진짜로 봉사활동을 나갔다가 서울역에 돌아와서 서울역에서 다음 팀을 만나서 내려가고 이렇게 그 무의촌 봉사활동을 다녔죠 제가. 그러면서 그 치과가 없는 동네에 사는
그 주민들의 삶,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이제 그 공중보건이라는 게 스며들었던 것 같아 내 안에. 예, 그때부터 그 안에. 그리고 이제 저희들을 주로 가르쳤던 교수님들이 예방치약을 하는 교수님들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태조사 나가고 이럴 때 제가 따라다니는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니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받고 그 토양들이 제가 지금 지역사회보건, 그 다음에 교육학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진짜 지금 교수님 얘기 들으니까 저희가 만약에 뭔가를 제가 이제 사실은 약간 꼰대처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후배들한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일단 들으면 언젠간 써먹는다. 그러니까 뭐 세미나든 뭐 어디를 참석을 하든 누굴 만나든 그런 여기 안에서만 놀지 말고 좀 시야를 넓혀서 나랑 전혀 관계없는 이 협회에서 뭐 한다고 그러면 한번 가보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왜냐면 이제 제가 그걸 늦게 깨달아서 그러니까 사실 저는 학교 때 동아리 활동을 안 했거든요. 대학교 때. 전 했어요. 그래요? 근데 그 동아리 활동 때 인연이 나중에 맞아. 일을 하면서 물론 이제 그쪽에 네. 관심이 계속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이렇게 이어지고 이게 확장되고 뭔가의 생각이 쉬워지고 하는 계기가 됐다는 게 저는 약간 좀 반성 아니면 좀 반성이 되는 게 약간 어떤 확실하게 이제 교수님의 학창 시절은 어떤 그런 간절함에 의한 이런 뭔가 그 시간을 되게 좀 꽉 채운 듯한 이런 그 간절함이 되게 어쨌든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저는 좀 아쉽게도 되게 아무 생각 그냥 없이 다녔습니다. 일단 뭐 면허를 따야 되니까 뭐 약간 이런 느낌이 학교 때는 대부분 그러죠. 네, 그래서 근데 그때부터 뭔가 이렇게 정말 차곡차곡 다져진 듯한 이 내공이라고 그치.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그때 봉사활동 가서도 주로 제가 했던 게 구강보험 차트를 들고 아이들은 다 스케일링 이런 걸 하고 싶어 했어요. 친구들은. 그게 뭔가 대학교 때 있어 보이고 근데 조금. 나는 이제 궤도를 들고 마당에서 주민들을 교육하시고. 교육하고 그런데 제 연구실에 오면 그때 썼던 궤도들이 아직 남아 있어요. 저한테. 대학교 다음에 1학년 한번. 때 노트 뭐 이런 것들이. 다음에 한번 가서 가져오게요. 네, 같이 증거자를 이렇게. 증거자료로. 네. 그래서 제가 돌이켜 생각하면 20살에 제가 참 기특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그런 드실 느낌 것 딱. 같아요. 들어요. 그래서 저희도 남달랐다. 좀 뒤늦게라도 약간 좀 정신 차렸잖아요. 그쵸. 그쵸? 차리셨어요? 많이 뒤늦게.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금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 살아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신구대학의 3회거든요. 그 3회고 이제 동문회장도 하고 이러면서 그때 봉사활동도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 봉사활동도 끊임없이 나가고 하면서 뭔가 모를 세상의 불합리, 분노 이런 것들이 저한테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딸로서 어디 내가 나갔을 때는 하나도 세상에서 두려울 것도 뭐도 없었는데 치과의생자란 이름으로 섰을 때는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지? 라는 불편감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본래는 되게 소심하고 서정적이고 이래요, 성격이. 그래서 그렇군요. 글 쓰는 걸 좋아하고 사진 찍는 걸 좋아하고 조용한 산책을 좋아하고 혼자 노는 걸 좋아하고 그래요, 사실은. 사진 너무 잘 찍으시잖아요. 네. 그런데 누가 제가 글을 쓴 거를 보면 다 저랑 이미지 매칭이 잘 안 돼요. 다 글이 조용해서. 그거는 왜 그러냐면 저 안에 그 내성적인 성격이 되게 많았어요. 사람들 앞에 쓰면 여기가 빨개지고 막 이렇게 말을 상상이 안 더듬고 가요. 그랬어요. 그런데 주어진 역할이 제가 앞에 서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다들 선배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사회적으로 형성된 성격이에요.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그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40대쯤부터는 주로 이제 협회 토론회 같은 데도 되게 많이 섰는데 사람들은 내가 되게 잘한다고 했는데 저라고 왜 안 떨렸겠어요. 나이 40인데
손도 막 떨리고 이러죠. 그런데 저한테는 그 나를 바라보는 청중들이 있었던 그쵸. 거야. 내가 이겨주길 바라고 내가 시원한 소리를 해주고 그래서 제 40대는 되게 독했어요. 말도 세고 토론회에서 이겨야 됐고 그래서 그게 제가 49쯤 됐을 때 저한테 되게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그렇지 않은데 제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나가 되게 힘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 잠시 협회를 떠나 있었죠. 저를 찾기 위해서. 왜냐하면 남들이 좋은 선배, 유머러스한 선배, 되게 인자한 선배였는데 내가 어느 날부터 치카게 싸움닭으로 변한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내 안에 갈등이 되게 심했죠. 그래서 나를 좀 찾고 싶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게 언제 몇 년도 정도? 그게 협회 일을 9년을 했죠. 제가 협회 일을 9년을 하면서 그때 그 인력 수급에 대한 토론회 그리고 이제 4년제에 대해서 뭐 아직도 신문에 남아 있어요. 그 한면 전체에 반박론을 쓰고 막 이랬던 일들이 저한테는 너무 내가 투쟁적으로 변한 내 모습이 내가 견디기가 조금 힘든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좀 싸움의 그 투쟁의 방법을 좀 바꿔야 되겠다 내가 그 생각을 하고 49에 협회에서 내려와서 이제 포럼을 만든 거죠. 포럼을 만들어서 혼자가 싸우는 게 아니라 팀으로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럼을 열고 인재를 찾고 이런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포럼 활동을 계속 네, 맞아. 이어오시고 계시잖아요. 오세요. 좀 더 네. 활발히 할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앞으로 조금 그런 시간을 함께 좀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도 네. 사실 많이 들더라고요. 네. 저도 중간중간 내용은 몇 번 이제 들었던 것 같아서 좀 알고는 있는데 오늘 처음 한 이렇게- 얘기도 있어요. 네. 여기 특별하니까. 특별하답니다. 스페셜. 자, 근데 이게 그때 또 마음이 찡해요 좀. 왜냐면 뭔가 누군가는 뭔가를 해야 돼서 맞아요. 근데 이제 그 기대에 하기 부응하시려고 위하여. 앞에 나서시게 됐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여러 분야에 관심이 많으시고 아시다 보니까 자꾸 앞에 내세워지면 그렇죠. 좀 더 이걸 뭔가를 해결하시려고 하시다 보니까 너무 이제 본인 원래 성격하고 이 충돌이 일어났다는 게 되게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보다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성격 유형을 사람들이 이제 뭐 할 때 그 MBTI 이전에 했던 거 디스크 분류 디스크, 같은 걸 네네.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제가 우리 학생들이 모두 아니까 그럼 황윤숙 교수님을 놓고 그 디스크 분류를 해보자 이러면 다 높게 나와요. 제가 그 어떤 하나도 점수 처지는 하나마다. 게 별로 없어요. 그게 저는 제가 성격이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유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조용히 걷는 거, 조용히 있는 거, 그런 게 세상에 안 나오는 거 이런 걸 좋아해요. 정말요? 모르셨죠? 저희- 전혀. 네. 저희가 아는 모습하고 좀 당연히 참고 살았습니다. 외형형이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니요. 사진 찍고 이러신 것도 다니시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 그렇게 생각 못했어요. 네. 사진에 무슨 뭐 활동성이나 이런 게 없고 사람도 없잖아요, 잘. 아 제가 사진에 찍는 사진에는. 아 그렇네요. 풍경 사진이랑 이제 그렇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가슴 아픈 이야기. 그렇죠. 네.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눈물 한 방울 흘려주세요. 근데 이렇게 교수님의 어떤 이런 좀 우여곡절도 많고 이렇게 이런 어렸을 때부터 이런 내공으로 인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교수님을 롤모델로 이렇게 또 생각하고 맞아요. 사실 교수님을 바라보시는 후배님들이 정말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그 중에서 뭔가 이렇게 교수님의 이제 많은 뭐 제자분들도 계실 거고 또 많은 다양한 분야에 계신 후배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어떻게 조금 뭔가 이 친구는 정말 많이 좀 예를 들어 뭐 나 때문은 아니지만 많은 영향을 받고 이렇게 좀 뭐 긍정적으로 잘 변화한 어떤 이런 뭐 후배의 모습을 이렇게 또 보신 적은 있으신지. 어느 날 두려웠어요. 누가 이제 서울에 내놓으라는
대학에 박사학위를 받고 찾아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런데 제가 걔한테 그런 말을 했대요. 성적이 나쁠 때 불러서 네 인생의 D는 이게 마지막이야 이렇게 불러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네. 자기가 그 소리를 듣고 충격을 받아서 공부를 열심히 했고 박사학위를 받아 찾아왔다는 얘기를 들을 때 제가 되돌려보니까 그 얘기를 걔한테 했을 때가 25대였더라고요. 아, 교수님께서 25살이에요? 25살에 조교를 하면서. 조교하시면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못된 거야. 누구 가슴에 막 이렇게 후벼파는 근데 엄청 관심이 많았으니까 그런 얘기를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되게 특성에 맞는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렇게 지나온 세월 중에 뭐 교수님은 저를 기억 못 하시겠지만 이라고 오는 편지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이런 게 감동적이었고 이럴 때마다 제가 섬찟섬찟해요. 아프게 하지는 않았을까. 저들은 내 얘기를 되게 크게 받아들이고 저를 지키려고 살았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제일 뭐 그래도 잊지 않는 건 이거죠. 딸아이가 되게 섬세하지 않아요. 좀 시크해요. 그래서 이제 뭐 부모한테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딸아이가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 글 속에 그런 게 있더라고. 엄마로서, 여성으로서, 전문가로서. 나 지금 눈물 버튼 그 선배로서 모든 감동이다. 롤 모델로 내 앞에 가까이 있어줘서 고마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딸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치위생과를 가고 싶다고 나한테 얘기를 했을 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치위생과를 가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반대를 했죠. 왜냐하면 치과계에서 황윤숙의 딸로 사는 거는 걔한테는 너무나도 쉽지는 그렇잖아요. 네. 근데 가서 네 엄마가 황윤숙이야 이러면 사람들은 다 그 아이를 제가 뭐 그렇게 잘난 건 아니지만 금수저로 생각할 거고 그렇죠. 그 아이의 모든 능력과 공을 엄마 때문에 엄마 뒷배경에 덕분에 항상, 네, 이렇게 생각을 할 맞아요. 거라서 제가 반대를 했고 딸아이가 이제 다른 전공을 택해서 갔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다시 진로에 대해서 이제 유학을 택할지 뭐 연수를 갈 건지 뭘 고민을 하는데 딸아이가 이제 다시 이제 진로를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할 때 아빠가 엄마처럼 전문가로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셨고 그 다음에 딸아이도 자기도 다시 해보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이제 4년제를 졸업을 하고 다시 편입을 해서 치과위생사로 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들의 치과위생사에 대한 좋은 평가가 아니었나. 맞아요. 그 이상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엄마가 억지로 시킨 것도 아니고 지가 맞아. 그 길을 가면서 요즘은 딸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시사점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젊은 세대의 얘기를 듣고 할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너무 든든하실 것 같아요. 네. 내가? 네. 제가? 두 분 다. 두 분 다. 그게 졸업을 하고 뭐 어쨌든 진로 방향을 다시 생각해서 이쪽으로 하신 게 아니라 원래 처음에 치과위생 엄마를 고등학교 보고서 2학년 때 와. 제가 어떤 꿈이 있었냐면 35살 때 그 제자들을 10명을 모아서 매주 훈련을 시켰어요. 공부도 시키고 뭐 교수법도 훈련시키고 제자들 10명을 모아서 학생 아니요 성장한 제자들을 10명을 모아서 지금 그분들이 다 성장해서 치위생계의 굵직한 자리에 다 앉아 계세요. 그래서 그때 꿈이 있었어요. 쟤들이 40이 되면 치위생계가 변할 것이다. 이런 꿈을 갖고 내 35세 그 집이 경기도 이천이었는데 그 제자들이 청주에서 강원도에서 이렇게 모여서 매주 토론하고 콘도 가서 토론하고 막 이러면서 매주 공부를 했었어요. 그걸 아이가 본 거죠. 그 공부하고 토론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고등학교 때 그런 꿈이 있었던 거죠. 근데 갑자기 또 제가 죄송한데 엉뚱한 다른 방향으로 그 선발 기준은 뭐였어요? 그 10명의 제자들 그 다양성.
그러니까 누구는 그 교육학에 관심이 있었던 분, 누구는 관심 임상에 분야들이. 있었던 분, 치과위생사가 갈 수 있는 다양성에 있는 분들을 제가 이제 인내를 할 수 있는 분들, 누구는 보건소에 있었던 사람 이렇게 해서 딱 모아가지고 제자들 중에서 그래서 공부를 시켰어요. 그때 있으셨었더라면 제가 같이 눈에 있으셨더라면 임상에서 좀 그죠. 밖으로 나왔더라면 굵직한 자리에 계셨을 텐데 그러니까요. 안타깝네요. 그래서 뭐 제자들이 삐지기도 했어요. 옷 입는 거부터 잔소리를 해대가지고 누구는 성질이 나서 구두를 갖다가 쓰레기통에 박았다고. 아 진짜요? 그리고 제 앞에서 강의하라 그러고 제가 그 PPT로 다시 그 자리에서 강의 다시 하고 그렇게 훈련을 시켰더랬어요. 근데 보고 이럴 배울 건 거야. 진짜 많았겠다. 어? 보고 그렇지. 배울 건 진짜 많았겠다. 그러니까 1대1 가회잖아.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딸아이가 본 거였죠. 그래서 치과위생사가 그냥 면허만 따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딸아이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선택했다라는 거는 정말 어떤 오늘 별 얘기를 다 하네. 새로운 얘기. 진짜 오래 있었지만 네. 새로운 얘기들이죠. 네.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너무 풀어놓은 거 아니고 2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1탄에서 다 보여주면 안 되는데. 2탄이 또 이만큼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저는 요즘에 왜 이렇게 세대 나름대로 쭉 일을 해왔으니까 이제 뭐 실장님들하고 보통 일을 한다 그래도 실장님도 연령이 점점 어려지고 더군다나 이제 그 스태프들은 저희 딸보다 훨씬 더 어린 스태프들이 들어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나름 이제 쭉 일을 해와서 어느 정도는 그 해마다 적응을 제 나름대로는 신세대에 적응을 해나간다고 생각했는데 또 올해 또 충격받은 게 제가 전혀 적용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마음이 앞서서 이제 후배들이나 아주 어린 학생들한테 이렇게 제가 하는 얘기가 사실은 이게 의미 없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제가 또 깨달았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 학생들한테는 아무 의미 없는 얘기였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 근데 계속 학교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세대 간의 이런 의사소통 아니면 이제 가르치는 입장이시니까 그 세대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이제 조금 선생님보다는 수월하게 관계가 형성되죠. 권위라는 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저도 이제 내년이면 퇴직을 하는데 명예교수를 하면 강의를 더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사회제도 속에서 정년퇴직은 반드시 필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자리에 서서 계속 그런 강의를 하는 게 아이들한테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왜요? 철학이 자꾸 다르니까 얘기를 잔소리가 많아지겠죠. 철학이 다르니까 그게 이제 잔소리가 많아지겠죠. 관점이 다른 거잖아요. 나는 지금 여기 선생님 카메라를 보고 있고 선생님은 저를 보고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게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려면 한쪽이 굉장히 성숙해서 그 관점을 같이 보려면 노력을 해줘야 되거든. 네. 그러면, 노력해도 안 되나 봐요. 그러면 결국은 네. 그 관점에서 노력을 할 사람이 둘이 다 탄력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학생들은 그 노력을 하기는 아직은 세상을 다 몰라.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노력을 해서 바꿔주기엔 나는 너무 늙어버렸다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한 40대나 이렇게 되면 또 중간 입장에서 그걸 이해하고 이런데 나는 너무 늙어버린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과 이해한 거는 다른 거지. 그런데 나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입장이지 이해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이 아이들하고 계속 있는 게 아이들도 불행할 것이고 나도 불행할 것이다. 나는 계속
나 같은 선생을 어디서 만나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교수님은 왜 수업만 하지 저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 해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게 우리 세대도 어른들이 우리를 보기엔 그랬다고 생각을 맞아. 하거든요. 우리 세대 때도 맞아. 제일 많이 들은 얘기들이 버스 안에서 떠든다고 아저씨들한테 혼났던 거. 학생들 좀 요즘 조용히 애들만, 해. 요즘 애들은 말이야 아래가 없고 우리도 들으면서 네, 자랐던 맞아. 얘기인 것 같아. 그거는 그런데 이제 예전보다는 지금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 이게 지금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우리 그 2살짜리 손주도 핸드폰을 들면 손가락부터 펴요. 그래서 알파 세대가 오고 있다거든요. 알파 세대는 엄마라는 단어보다도 지니아를 먼저 배우는 세대가 오고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 손주가 뭐 마인크래프트인가 뭐 이런 프로그램을 게임을. 깔아달래요. 그래서 내가 깔았는데 할머니 틀어줘 하는데 진입을 못 하겠는 거야. 나는 어떻게 방식이 게임의 방식이 달라. 그런데 걔는 좀 있다가 하더라고 그거를.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체계가 다른 거야. 사상의 사고의, 체계, 사고의 체계, 이해력의 체계가 다른데 그거를 똑같다고 자꾸 주장하면서 나한테 맞추라고 얘기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병원이 주로 할머니들만 와. 성인들만 있어. 그리고 원장님들도 연세가 지긋해. 그러면 선생님 얘기가 어느 정도 맥혀들 수도 있어요. 거기에 맞춰야 돼요. 그런데 원장님들도 약간 젊고 고객들도 젊고 기계들도 디지털인데 자꾸 맞아. 아날로그의 방식으로 그들을 보면 그들은 계속 안 맞아. 그렇죠. 나 땐 이거 엄청 힘들겠어. 이 얘기만. 그러니까 우리 때는 일일이 손으로 했는데 니네들은 좋겠다. 이런 사고는 안 맞아. 왜냐면 그게 이해가 안 돼. 왜냐면 처음부터 편리한 방식으로 배운 애들한테 안 와닿죠. 처음부터 청소기가 다 해주고 그 로봇 로봇 청소기가 식세기 하는데 있고 막. 나보고 마대질을 하라? 이거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관점으로 계속 젊은이들을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며느리를 대하는 방식도 그렇게 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슬픈데 네. 어떻게 보면 그게 바로 젊게 사는 것 같아요. 네, 그게 탄력적으로 나를 지키면서 관계도 유연하게 잘 유연하게. 맞추고 그게 이제 저도 교수님처럼 이렇게 위치를 어디다 나를 갖다 놔야 되는지를 늘 이제 좀 생각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요즘은 항상 저랑 일해 보셔서 아실 거잖아요. 제가 뭔가를 결정하지 않아요. 항상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물어요. 그리고 묻고 그들의 생각과 방식을 듣고 나는 내대로 생각하는 게 있을 거잖아요. 고집을 부리지 않고 내 생각에 이랬는데 이런 게 그들이 생각하는 이거와 맞아. 그러면 그 방식으로 채택을 하는 것이지 제가 제 방식을 뭐 이렇게 해 이렇게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쉽지 않은 그쵸. 네, 결정인데. 시간이 좀 걸려요. 네, 그거는. 네. 항상. 네,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저희도 이제 병원에서 회의 같은 거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이제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답이 있죠. 자, 지금 회의를 해볼까? 뭐 이런 답정 나오지만 이제 형태적으로는 예, 민주적으로 회의는 하죠. 근데 결국은 정해져 있는 답으로 사실 이제 그런 경우가 그런데 많은데 그게 예. 쌓이면 의견 자체를 안 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얘기해봤자 실장님이 이사님이 원하는 대로 할 건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어. 반성합니다. 반성. 오늘도 반성을 많이 하는 네, 시간입니다. 사실 이제 뭐 좋은 말씀과 지금 이렇게 막 세대 간의 어떤 이런 태도와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 임상이 있다 보니까 이제 치과의생사들 이제 매년 신규 치과의생사들도 이제 입사를 하기도 하고 또 저희도 이제 여러 명의 다양한 이제 또 직군들이랑 같이 또 일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치과에서 네. 치과 기공사분도 계시고 코디네이터도 있고 뭐 의사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근데 이제
아무리 세대가 변하더라도 그래도 치과의생사가 그게 치과가 됐든 뭐 다양한 뭐 어떤 병원이나 보건소든 아니면 교육자로서든 치과의생사로서 그래도 가장 좀 중요한 어떤 좀 변하지 않는 어떤 핵심 자질이나 역량 같은 것들이 그래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교수님이 생각하는. 네, 그렇죠. 뭐. 저는 이제 소통을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인간관계잖아요. 우리가 뭐 AI가 오건 디지털로 가든 뭐 가든 다 이 모든 것들이 소통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컴퓨터로 소통하든 문자로 소통하든 요즘 학생들은 교수님들한테도 다 문자로 소통해요. 맞아요. 그런데 그건 학생 잘못이 아니고 학교가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줬거든요.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답하고 거기서 논의하도록 만들어줘 놓고 애들이 문자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니다. 나는 어른들이 그 소통의 방식을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네네네. 그걸 쓰라고 만들어 그쵸, 놓은 그쵸, 그쵸.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는 그런 이제 그런 소통에도 예의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소통을 잘해야 돼요. 환자하고 소통, 조직 내에서. 조직 내 소통. 네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네 가지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보면 그게 소통의 방식에서 오는 거거든요. 툭 말 던지는 거, 맞아요. 뭐 이런 거, 얘기 안 하는 거, 얘기 안 하고 저질러 버리는 거, 지가 결단하는 거, 이게 다 소통의 소통이죠. 부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일반인에게 필요하냐, 치과의생사에게 필요하냐, 통틀어서 다 소통이 누구든. 필요하다라고 네네. 생각을 해요. 그 소통에는 직접적인 소통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소통의 방식들, 제가 페이스북을 하는 거, 인스타를 하는 것도 다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현대 사회에서 나오는 문제점들, 이런 것들, 미래 지향적인 걸 보면 내가 오늘 알고 있는 기술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옛날에 배웠던 예를 들면 저는 학교 다닐 때 임플란트가 없었잖아요. 근데 사회 나왔더니 임플란트가 생겼어요. 그죠? 네. 그리고 요새는 임상에 오면 애들이 실습 갔다 와서 무슨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게 너무 많아요. 맞아요. 새로운 재료나 기계들. 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바뀐다. 그런데 우리 원장님이 요걸 쓰고 우리 병원에서 요걸 쓴다고 내가 계속 이렇게 있으면 고인물이 돼버린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것들을 배우려는 자세. 그래서 저는 이제 세미나 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협회장 되는 동안은 못 갔어요. 너무 부담스러워해서 사람들이. 그래서 요즘 다시 다니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가면 그렇게 물어요. 이거 왜 배우세요? 이렇게 묻는데 저는 배우는 것은 이게 왜라는 게 없거든요. 맞아. 그럼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그러다 보면 접목할 것도 생기고 융합할 것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배우려는 자세가 있으면 좋겠다. 이거는 이제 또 하나 새로운 시대가 그런 경계가 무너지는 시대가 올 거기 때문에. 경계가 무너진다는 게 저희 만약에 치과위생사 직군으로 얘기하면 직군으로 얘기하면 인플레이션이 스캐너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스캐너로 바꾸면서 이게 치과기공사의 업무냐, 치과위생사의 업무냐 이런 경계들이 생길 거잖아요. 우리가 스케일링을 예방적 행위라고 얘기를 하면 밑에 큐렛은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예를 들면. 네네. 그런데 치석을 딱 잘라갖고 위에 거만 떼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치아에 음식을 막 씹어서 이렇게 넘기면 여기까지는 치과위생사 일이야. 그럼 못 꿀 들어? 생기는 여기는. 거는 작업치료사의 일이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일들이 그렇죠. 온다. 네. 그래서 융합하고 연대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사람들이 나를 한번 껴안아 볼래? 라고 할 때는 내 가슴을 열어줘야지 나한테 안기고 서로 껴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고 껴안아 봐 이렇게 하면 이건 껴안는 게 아니라는 거야. 네네. 그러면 내 것도 내놓을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 근데 내 거를 내놓을 때는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몇 개밖에 없는데 주고 나면 아무리 열어도, 그러니까 내가 풍부하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래 이거 갖고 가봐. 예를 들면 저한테 PPT를 달라 그래요. 줘요. 네가 나처럼 강의할 수 있어? 이런 오만함.
그런 게 있어야 된다. 그렇죠, 치과위생사들한테는. 그래서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경계가 무너질수록. 네네. 너무 깊은 얘기 하나요? 아니요. 이게 이거 유튜브 되게 중요한 채널에 것 같아요. 안 맞는. 아, 이거 되게 중요한 중요한 거예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배우려는 자세와 네. 소통을 잘해야 된다. 사실 이게 이 배우려는 자세가 이게 한 2년 지나면 나 좀 다 아는데? 아는데? 이렇게 어, 생각해요. 맞아. 이제 임상에서 숙달된 거죠. 그쵸. 적응되고. 어. 네. 저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다 항상 아는데? 좀, 어. 예, 다 그러면서 이제 여행 좀 가서 좀 쉬고 올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좀 약간 좀 시각이 좀 좁은 경우들이 솔직히 좀 있어서 저희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다양한 학회나 협회에서 하는 어떤 세미나든 아니면 꼭 저희 쪽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요즘에는 그런 연화 운동이라든지 이런 맞아요. 세미나랑 그쪽으로도 근기능 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많이 좀 열리더라고요. 좀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좀 기회들을 좀 선배님들이 좀 제시를 또 많이 해주셔야 또 후배들이 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아, 치과 위생사들이 영양학 공부를 좀 많이 하면 접목이 그것도 해야 돼.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 들을 때 아니 생뚱맞게 영양학 저는 지금 너무 필요하죠. 그렇죠. 근데 제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와 이것도 진짜 파고들면 네, 굉장히 왜냐하면 나이가 든다는 거는 물을 못 마셔요. 맞아요. 물을 마시면 사례가 걸려요. 네. 그러니까 물에다가 뭘 타야 되냐면 아가 같은 끈적이. 거기를 써서 덩어리로 남겨야 되거든. 그리고 이제 물을 마시면 지금 이렇게 되면 제가 이걸 마시려면 없으면 고개를 이렇게 숙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종이컵을 코를 이렇게 뚫어야 돼. 그래 이제 고개를 숙이지 않고 마실 수가 있어.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 디테일이 고령화 사회는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일본에 가면은 노인들이 모양을 되게 중요시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뭘 하나를 만들어도 고등어 재료를 만들면 고등어 모양의 고기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 먹는다는 거야.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의 삶의 특성과 영양과 형태와 부드러움과 이런 걸 다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네. 알아야 할 게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늦었어. 아니야. 안 되셨어.